최근 금, 은, 구리 이 세 가지 원자재 가격이 일제히 뛰는 트리플 랠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은은요, 전체 생산량의 절반이 또 전기, 전자, 태양광 산업 등에서 소진되는 산업적 수요가 있죠. 구리도 마찬가지입니다. AI 열풍의 최대 수혜 원자재로 꼽히면서 정말 수요가 커지고 공급이 부족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나타나고 있는 금, 은, 구리 트리플 랠리의 배경 그리고 전망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죠. 주연수 한국금융연수원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교수님, 1980년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1년 동안 금값, 은값, 구리값이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그리고 막 움직이다가 45년, 바로 올해 또 한 번 금도 사상 최고가, 은도 사상 최고가, 구리도 사상 최고가입니다. 가격 추이 한번 연내 좀 보고 갈까요? 어땠습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초 대비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오른 그런 케이스들이죠. 금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지금 어제자 기준으로 4,302달러를 기록을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연초 대비 약 65% 상승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예. 엄청난 수익률이죠. 수익률로 따진다면 그렇습니다만. 그렇죠.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본다라고 한다면 10월 말에서 11월 초 사이에 이제 350달러 선까지 이미 올라갔었고 그 이후에는 약간 지지부진한 좀 조정을 받은 그런 형태가 먼저 됐죠. 찍었네요. 사상 네네. 최고가를. 실제적으로 고점에 대한 부담감들도 많이 있었고 그다음에 금과 관련된 관세 관련 이슈들이 이제 어느 정도 해소된 분위기, 그다음에 그 재고 관련 문제들이 미국 시장에서 런던으로 옮겨가면서 이제 그 어떤 프릭션 문제들이 해소되는 그런 점들로 인해 가지고 이제 조정되는 양상을 보였는데, 다시 올라오는 이유는 아무래도 계속해서 달러화 약세의 네. 지속 문제가 지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12월 10일 날 이제 금리 인하가 있었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원자재의 대표 주자인 금의 가격이 다시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전고점과 거의 비슷한 점을 보이고 있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많이 올라가죠. 은이 지금. 최고네요, 보니까. 예, 네. 맞습니다. 은 같은 경우에는 연초 대비해가지고 100%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예. 지금 보시면은 60선을 돌파를 하고 있죠. 10월에 50달러 선을 돌파를 했고요. 12월 들어가지고 60달러 선까지 돌파하는 그런 굉장히 빠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은값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징을 들 수가 있냐면 기본적으로 은의 생산의 문제, 즉 은은 그 부산물로서 다른 광물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나오는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생산 자체가 그렇게 원활하지는 않고요. 네. 그다음에 시장 자체가 크지 않고 금 시장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작은 시장이기 때문에 이 시장에 충격이 있을 때는 그 가격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는 그런 효과가 있게 된다는 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이 은 시장에 크게 영향을 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금, 은과 같은 원자재와 비교해 보면 구리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안전한 형태, 안정적인 상승세를 보였다라고 기록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도 연간 33%예요. 예, 그렇습니다. 연간 33%가 안정적이냐라고 그 반문하신다면 저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업사이드 포텐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광물과 비교하면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는 있다. 네. 다만 지금 최근에 올라오는 이유들이 이제 미국에서의 그 데이터 센터 관련 센터. 이슈들, 네. 여기에 전력을 어떻게 공급하느냐의 문제, 그다음에 그 전력 그리드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그 전력망을 업그레이드해야 되는데 이때 나타나는 구리에 대한 초과 수요의 문제, 이러한 점들이 지금 가격 상승을 야기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잘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트리플 랠리. 근데 하나만 딱 꼽자면 달러와 약세, 뭐 미국이 앞으로 달러 더 풀고 금리 더 낮출 거다. 이거를 꼽아야 됩니까? 뭐 일희관지하는 하나 요인이 있다면은요. 네. 구조적으로 본다면은 인플레이션과 달러와 인플레. 약세를 봐야 될 겁니다. 아까 1980년 네. 말씀하셨죠. 1980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70년대 말의 인플레이션 이슈들, 특히나 이제 석유 파동과 관련된 그렇죠. 인플레이션 네. 기억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즉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아무래도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고 화폐의 반대쪽에 서 있는 그 커머더티의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돼서, 그런 대표적인 게 금, 은, 구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러한 현상이 지금 다시 나타난 것이고, 그러면은 왜 80년과 2025년 사이에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느냐? 그 30년에서 35년의 기간 동안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것이 이른바 그레이트 모더레이션이라고 하는 인플레이션이 안정화되고 금리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단 말이죠. 이런 상태에서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통화의 가치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원자재의 가격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근데 지금 고삐가 풀린 건가요? 지금 2022년, 23년을 생각해 보시면 인플레이션이 왜 이번 시장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바로 이해하실 수가 있죠. 전쟁이 발생했고 인플레이션이 10%를 찍고 다시 내려오는 과정, 그 다음에 지금 많이 수렴됐다라고 누구는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3%대의 인플레이션을 생각한다면은 아무래도 유동성이 공급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커머더티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인 거죠. 거기에 추가적으로 달러화의 약세. 올 초까지만 해도 110선에 있었던 달러화의 인덱스가 인덱스가요. 지금 98 수준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한 10%에서 15% 정도 달러화 약세가 진행된다라고 보고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상태가 된다면 대부분의 경우 유가, 그 다음에 원자재와 같은 것들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생산하는 국가들의 어떤 재정적인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강하게 가격을 끌어내려는 그런 요인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다만 이번과 같은 상황에서는 유가 같은 경우는 논외가 됐고요. 그 다음에 그 금은구리와 같은 원자재 중심으로 지금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이 금은구리 중에서 은만 한 번 더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은이 연간 상승률도 가장 컸고 한 4주 전이었나요? 아예 실물 은이 없어가지고 은 ETF가 운용을 멈추기도 했다고 하는 공급이 완전히 딸리는 사건도 나타났다라고 하는데요. 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은은 정말 뭐 실물 수요, 산업적 수요가 많나 봅니다. 이렇게 좀 딸릴 정도면은요.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실제 산업에서 사용하는 비중은 전체 생산량에 비해서 그렇게 높지 않은데 은과 같은 경우는 거의 절반 정도가 실제 산업에서 사용이 되고 있다라는 점이 문제가 되는 그러니까 것이죠. 공장에 쓰이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실제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2차 전지에서 그다음에 태양광 발전의 패널에서 이런 부분에서 은이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수요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러한 과정에서 실제적으로 재고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부분만 해도 실제적으로 가격에 여파를 미칠 수가 있었는데 지금 재고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제 그 왜곡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올해의 가장 큰 이슈는 미국의 관세 정책이었죠. 예. 이 관세 정책이 이런 실물 부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 실제적으로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그 JP 모건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금의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사전에 금을 미리 사두어야 된다라는 그런 사전 플레이를 하게 되고 그래가지고 연초에 보시면 금값이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은도 마찬가지였어요. 11월 7일 날 은에 대해서 관세 부과를 단행할 개연성이 있다라는 발표가 나오고 아까 보신 그래프를 보면 11월에 가격이 쫙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현상이 보통 은이 많이 거래되는 중국이나 런던에서 NYSE의 서브시디어리인 자회사인 코맥스로 대규모의 재고가 이전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아, 트럼프 관세 매기기 전에 미국으로 들어가 있자. 예. 아. 그래서 실제적으로 미국으로 많이 유입이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재고 측면만으로 따지면 그 상반기에서 3분기까지 대략적으로 약 2배 정도의 그 재고가 증가하는 코맥스 기준으로는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런던 쪽에서는 재고가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실물 거래가 불가능해지고 그에 따라서 이 일을 가지고 대차에서 거래하는 리징 레이트 같은 것들이 지금 뭐 거의 20% 가까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완화하기 위해서 시장 내에서 커맥스에서 일부의 재고를 다시 런던으로 되돌리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4, 4분기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러한 과정에서 전체 글로벌 시장에서의 어떤 균형이 붕괴되면서 그것이 가격이라는 팩터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특히나 은 시장에서는 우리가 11월부터 12월까지 나타나는 급등 현상을 이러한 부분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금, 은, 구리가 연간 최고가, 역사상 최고가를 찍었던 게 1980년이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었는데 교수님, 그때와 지금이 좀 비슷한 점도 있지만 다른 점도 있습니다. 일단 뒤에서 이제 원유, 유가 얘기는 뒤에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때는 좀 유가도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또 하나가 당시에는 개인들이 금을 샀는데 이제는 중앙은행이 샀다. 좀 다른 점 좀 볼까요? 그때 트리플 랠리와 45년 후 지금의 트리플 랠리 차이점이 네. 뭘까요?
일단 뭐 공급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이 원자재의 공급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때와 지금이 차이가 나는 것은 수요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산업재로서의 사용 용도가 굉장히 많아지면서 특히나 2차 전지와 그렇죠. 같은 이슈, 네. 태양광 이슈들 최근에 계속해서 어떤 경쟁적으로 그 투자를 늘리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수요가 크게 나타나면서 가격을 끌어올린 그런 영향도 있을 우리도 것이고. 그렇네요. AI 데이터 센터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미국의 글로벌 정책 변화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20년에 팬데믹이 있고 나서 공급망이 붕괴되었다 재편되는 과정이 있었죠. 이때 미국의 정책의 가장 기본적인 관점은 그 리쇼어링을 바탕으로 한 국내 산업의 이제 개발 내지는 확대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그렇다면 원자재를 미국 내에서 소비하는 그런 구조를 가져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원자재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느냐, 얼마나 재고를 많이 관리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금과 같은 경우에는 중앙은행들이 미국의 어떤 최근의 정치적인 변화, 즉 미국이 고립주의로 전환되어 가는 과정에서 미국 내지는 영국에 주로 보관되어 있는 전 세계의 중앙은행들의 금 보유량을 확보할 수 있느냐라는 본질적인 의심에 시달리게 됐습니다. 즉 네. 다시 말해서 한국은행이 포트녹스에 금을 보관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비상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이 금을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느냐라는 그런 의구심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예. 이러한 과정에서 개발도상국 또는 타 국가들의 중앙은행들은 금에 대한 금을 조금 더 보유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2025년에 들어서면은 약 월간 80톤 규모로 금을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중앙은행들이요? 보여주게 됩니다. 네. 중앙은행들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이게 전체적으로 따지면 1년에 거의 1,000톤 가까이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전체 공급량을 상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이러한 고립주의가 계속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실제적으로 달러화가 약세가 되고 있고 안전자산이 금 이외에는 마땅치 않다라고 했을 때 중앙은행의 금에 대한 선호 현상은 계속해서 유지될 개연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잠깐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파트낙스라고요. 파트낙스에 미국 연준에 그 창고가 있는데 전 세계가 지금 연준한테 금을 맡겨뒀거든요. 금이 잘 있는 거 맞죠? 그 좀 음모론 같은 데서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뭐 이제 달라고 하면은 미국이 못 줄 거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잘 있는 건 맞습니까? 예, 뭐 여러 파트낙스 가지 금고에? 뭐 컨스피러시 같은 것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네. 그런 거에 너무 신경을 쓸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근데 왜 이렇게 삽니까 네. 중앙은행들이? 다만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는 금보다는 달러의 어떤 그 안전 자산으로서의 위상이 점점 약화되고 있는 모습. 특히나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계속해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실제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커버할 것인가가 중앙은행들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서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한국은행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금을 추가 매입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우리는요. 이것이 그 달러화로 표시가 됐을 때 그 금의 가치가 올라가면서 외환 보유의 규모가 늘어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달러를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달러화 가치가 하락했을 때 아무래도 이 부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외환 보유액을 갖고 있는다라는 게 사실은 무슨 의미인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물론 뭐 중상주의적인 관점에서 이거를 가지고 파워플레이를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 긴급한 상황이 됐을 때 정부가 가지고 있는 최후의 카드로서의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특히나 이제 글로벌 파이낸셜 크라이시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을 했을 때 내가 외환 보유액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 외환 보유액의 가치를 안정화시키는 과정에서 달러를 보유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매력적인 선택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자, 전망을 좀 해볼게요. 금값, 은값, 구리값 올해는 일단 사상 최고가인데 이 상승세가 이어질까요? 우리 교수님 생각도 궁금합니다. 금값은 뭐 $10,000, $20,000 부르는 곳도 있고요. $5,000 밑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은 그냥 다 오른다 쪽이에요. 떨어진다 쪽은 없는 것 같거든요. 전망 좀 해주시죠. 이 세 종목, 세 원자재. 네네. 일단 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달러화 약세 이슈, 그다음에 미국 고립주의의 지속성의 문제, 이러한 정치적인 이슈들이 달려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달러보다는 금에 대한 선호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내년에도. 구조적인 선호를 네. 갖고 있는 거죠. 지금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계속하고 있고 2026년 중에도
올해만큼은 아니겠지만 중앙은행들이 꾸준히 그 금을 매입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약 월 70톤 정도 추가 매수의 개연성이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부분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금값 자체가 어떤 약세로 전환될 어떤 특별한 요인은 보기 어렵다라고 봐야 되겠죠. 거기다가 조금 더 웃기는 말씀을 드려보면 네네. 지금 당장 어떤 미국의 경제에 대해서 우리가 뭐 얘네들이 컬랩스를 할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레이버 마켓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고민하는 부분이 이렇게 가다가 경기가 둔화되는 시점이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와 같은 그런 그 약간 부정적인 이야기들도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제일 먼저 수혜의 대상이 되는 또 건 금이 금인가요? 될 수 있다는 네.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2026년에 이제 금값은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기록할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뭐 온스당 만불이라든가 뭐 이제 이런 것들은 조금 그 장기적인 숫자를 제시를 하는 것이지 어떤 단기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은 아니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금값의 최근 추이를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2022년부터 계속해서 2,000불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올라온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에서의 어떤 피곤함 같은 문제, 그다음에 얼마나 더 올라갈까의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긴장을 하고 있고 이것은 이제 인플레이션이나 아니면은 그 금리 인하의 이슈와도 이제 연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지켜보셔야 되겠죠. 그다음에 은과 구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은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시장이 작다라는 부분입니다. 시장이 금에 비교해서 굉장히 작은 시장이기 때문에 어떤 사소한 충격에 의해서 볼레틸리티가 발생을 하면 즉 충격이 발생을 해서 가격이 변화하게 되는 경우에 굉장히 큰 변화가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요. 아래로도요. 하락 아래로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수요의 문제에서 봤을 때 이것이 안정화된다면 은의 가격은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그러면 실물 수요는 어떤 식으로 될 것인가라는 점을 이야기를 해봐야 될 건데요. 2025년에 AI와 관련된 산업들에서 은이 사용되는 부분들, 2차 전지 특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중점적으로 나타나면서 그 다음에 은의 재고가 줄어드는 모습 이런 것을 말씀을 드렸었죠. 다만 지금 한 가지 말씀을 드려본다라고 한다면 AI 산업에서 지금 현재 가격의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 왜 나타나고 있나를 생각해 보면은 현재 엔비디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자기 자신의 유보 현금을 가지고 매출을 일으키는 그런 이상한 그 순환 구조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향후 전망으로 봤을 때 현재 그 IT 업계, AI 업계의 이 프라이싱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이냐라는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은과 구리도 영향을 받는다. 그렇게 되면은 네. 실물 수요에 이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실물 수요에 둔화가 나타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네. 두 번째, 네. 중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인데 AI 쪽에서의 수요가 점차적으로 완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줘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는데 유가를 짧게 좀 가볼게요. 왜냐하면 이 80년과 다른 게 유가는 지금 바닥입니다. 배럴당 54달러. 내년 유가 전망은 어떻게 합니까? 트리플 랠리가 나왔다면 원유도 좀 가야 될 것 같은데요. 같이 가줬으면 좋겠습니다만 유가는 기본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가 너무 큰 거죠. 지금 현재 러시아 쪽에서 나오고 있는 유가의 가격이 너무 낮다라는 부분, 그다음에 이것이 해소됐을 때, 즉 종전이 됐을 때 러시아 쪽에서의 공급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오펙이 지금 현재 가격에서 공급을 줄이기 어렵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한다라고 한다면 2025년에도 약세를 보였고 2026년에도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60불 이상을 전망하고 있는 기관은 거의 없는 수준이고 IEA 같은 경우에는 지금 55달러 정도 수준을 지적을 하고 있죠. 이 정도 수준에서 안정화되는 과정이고 2027년이 되어야 이제 수요와 공급이 안정화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나마 이렇게 기름값, 이 유가가 좀 안정된다면은 그건 그나마 좀 숨통이 좀 트이는 대목이기도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주현수 한국금융연수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